이란에 있는 산맥 상공에서 한 명이 실종됐어요. 적 지역에 간 우리의 요원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적이 먼저 찾냐? 내가 먼저 찾는다. 그 지역 일대를 초토화시키더라도 반드시 저 조종사를 구출하겠구나. 최상의 부대를 투입할 것인데 네이비실 대북으로가 동시통합작전을 한 것이죠. 네이비실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대북으로가 마지막에 돼지갈비만 쏙 빼먹는다. 서로 반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병사를 구출하려고 항공기 155대를 투입을 했고요. 155대가 항공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공중에서 어떻게 있겠어요? 조종사가 이미 구조가 완료됐고 이미 빼내고 있다. 뭐 무슨 이란이 바보도 아니고 그 속겠어? 근데 그게 개인 차원에서나 그렇지 북한 적진에 우리나라 조종사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구할 수 있나요? 지금 중동 지역에 온갖 미군의 특수부대들이 다 집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36시간 동안 권총 한 자루로 끝까지 생존을 해낸 그 장교를 구출해내는 작전도 특수부대가 있고, 이 상황에서 미군 특수부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언제든 투입될 수 있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혹은 우리가 뻔히 아는 곳에 그들이 존재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들은 우리에게 언젠가 놀라움을 주면서 우리 여기 있어 하고 짠하고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저기에 있겠지 싶었던 곳에 있는 특수부대원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각 지역 중동 미군 부대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있어야 될 곳엔 다 들어가 네. 있죠. 그러나 저기에 있겠지라고 싶었던 곳에 있는 특수부대원들은 끝까지 그곳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알아채면 특수부대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네. 언제부터 있었을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뉴스에 나오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얻기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전부터 들어가 있는 특수부대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건물이라고 혹시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변에 어떡하네요. 없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교수님께서 직접 미 육군 군사연구소에서 교환연구원으로 계셨잖아요. 네. 그럼 이 특수 작전을 하는 인원들을 만나보셨나요? 저는 한국군 장교로서는 아직도 유일하게 네. 요 각제대에 근무해본 아마 유일한 장교일 겁니다. 7년 동안 현역 장교로 파견 나가 있었는데 네. 역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훈련에 같이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저들이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는 볼 수 있었죠. 적어도 이제 제가 소령 때까지는 그래도 야전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견장을 이제 갓대고 온 미군 네. 또 나토군들과 2009년까지는 네. 교류를 했었죠. 그것만 해도 사실 정말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아침에 구보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네, 소프트볼도 같이 하고 했으니 사실 밀덕들이 보기에는 이런 질문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 특수 부대들 중에서 누가 제일 세냐라고 물어보는 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폼이라는 게 네. 오르내림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린베레가 정말 잘했고 그린베레도 모가디슈 전투 등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은 후에 올라간 게 이제 델타포스라든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인터넷 같은 것이 발전한 이후에 우리가 네이비실이라는 팀도 있구나. 네이비실 안에 대북으로도 있구나. 네. 또 그들이 빈라덴을 사살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그들의 폼이 올라가고 그래서 일반 사회의 유행이나 관심과 굉장히 유사하게 군사 작전 분야에도 폼이 올라가는 부대와 폼이 내려가는 부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북으로가 단연 폼이 올라가 있는 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완전 같습니다. 탑이에요. 전투력의 높고 낮음을 따진다는 네. 것은 사실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수시로 바뀌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인지도가 누가 가장 높고 국가가 가장 어려운 임무에 누구를 믿고 투입을 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심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폼 미친 거는 대북으로 맞습니다. 대북으로 한 명 키우는데 150억까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약간 과장인 게 네. 부모님들이 야, 너 키우느라고 우리 집 기둥 다 빠졌어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교관들의 연봉, 그 건물의 땅값, 그 장비의 가격, 이 사람이 쏜 탄의 가격 이것까지 다 합치면 안 되죠. 순수하게 그 교육비로 따졌을 때는 7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땅값이나 아니면은 전투기 하나 운영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런 거 다 합치면은 뭐 150억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너 키우느라고 우리 집 기둥 다 빠졌어라고 말씀을 나중에 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럼 36시간 일한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좀 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3일이었죠. F-15 전투기가 네. 이란에 있는 자그로브 산맥 상공에서 추락이 됩니다. 네. 거기서 앞에 타고 있던 전투기 조종사는 다행히 구출이 됐는데 한 명이 실종됐어요. 네. 무기체계 장교. 그런데 심지어 부상을 입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처음에 알려졌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영화 한 편이 가장 네. 먼저 떠올랐죠. 비하인드 에너미 라인스라고 2001년도에 네. 개봉한 영화인데 그 배경이 보스니아 내전입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정찰 임무를 띠고 F-18 전투기를 타고 가던 주인공인 버넷이 세르비아군 미사일의 공격에 의해서 지상으로 추락하죠. 네.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생존해 나오기 위해서 벌이는 한편의 소동극,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자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지 아주 여실히 보여주죠. 그 영화의 재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1995년에 네. 나토 작전 중에 네. F-16 전투기가 격추되는데 보스니아에 있는 세르비아군 지역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6일 동안 은폐해 있다가 네. 미 해병대에 의해서 구출되는데 그게 바로 오그레이디 대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와, 진짜 똑같네요, 네. 지금이랑. 그 영화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적지 중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고립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령부에 알리는 일입니다. 그걸 일단 알려야 작전이 시작이 될 거 그쵸.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통신 교신에 딱 성공을 했을 때 네.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됐고 오그레디 대위가 실제로 나중에 회고록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Basher 52 비행체의 호출명이었어요. 네. Basher 52 Roger 연락을 받고 사령부에서 하는 거예요. You're alive. 그리고 끝이에요. 너 살아 있었구나. 너는 산 거야. 와, 소름 돋아요. 네. 너무 멋있네요. 아마 이번에도 네.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출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اگر خلبان یا خلبانان دشمن را We immediately mobilized a massive operation to retrieve him from mountain holdout.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작전의 성격을 먼저 예측을 하게 되죠. 조종사가 적지 한가운데 그것도 굉장히 호전적인 적들에 둘러싸여서 그렇죠. 고립됐다. 이제 어떤 작전이 수행이 될 것이냐를 놓고 볼 때 군사작전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군사작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격이죠. 공격이라는 것은 아군의 전투력을 상대방 쪽으로 투사하여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의 반대는 방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군사작전은 그렇게 막 싸워서 이기면 끝나는 줄 아는데 공격과 방어 이후에 해야 되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과 방어가 있기 전의 상태로 그 사회를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그것도 요새는 군대가 합니다. 그것을 네. 안정작전이라고 하죠. 네. 공격, 방어, 안정작전을 할 때 군인들, 전투부대만 가고 시컨 싸우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 가지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고립된 전우를 구출하는 작전은 공격, 방어, 안정작전, 지원작전이 아니에요. 그 4가지 주요 작전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작전인데 네. 특수작전 사이에는 가로가 하나 쳐 있어요. 네. 특수조건하 작전인 겁니다. 특수조건하 작전에서 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네. 특수한 부대가 특수한 훈련을 받고 특수한 무기와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폼이 올라간 특수부대가 곧 가겠구나. 그리고 불행이지만 오래간만에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작전이 생겼는데 미국이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겠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전이 이루어지겠구나. 최악의 상황에는 완전히 그 지역 일대를 초토화시키더라도 반드시 저 조종사를 구출하겠구나. 최상의 부대를 투입할 것인데 저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봤어요. 네. 아주 오래전에 바로 그 이란에서 인질 구출 작전하다가 실패했던 그 부대가 델타포스거든요. 네. 델타포스에게 서력의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지금 폼이 올라간 대북으로가 들어가겠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대부 그루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특수부대들의 탑티어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작전을 실행을 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사작전을 실행을 할 때 그 목표가 중요할수록 네. 다중 중첩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본 계획이 있고 예비 계획이 있고 우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그 모든 특수부대와 그들을 지원하는 일반 부대까지 다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결국 이제 방송과 정치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영웅이기 때문에 대북으로가 조명이 많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에 네이비실이랑 대북그루가 함께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이비실하고 대북그루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죠. 네. 해군에서 나온 부대고 네이비실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대북그루가 가갖고 마지막에 돼지갈비만 쏙 빼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반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이다. 빙상에서 같이 하지만 그들의 특기가 다르고 필요로 하는 임무와 기능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대는 언제 생겼느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군에서 네이비실이라는 특수부대가 나온 것은 1962년입니다. 특수작전을 실행할 부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7년에 네이비실 밑에 있는 팀 6, 6번째 팀이 독립을 해서 대북그루를 형성해요. 그것은 특수작전 부대 중에서도 네. 더 특수한 부대,
국가의 운명, 세계 정세가 걸린 그런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팀 6가 지금은 이름을 아예 바꾼 거죠. 대북으로로.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그 특수부대원들인데 이게 명확한 숫자나 어떻게 작전을 했다는 정말 자세하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나오진 않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간 부대들이 어떤 부대인지는 알 수 있죠. 방금 얘기하신 네이비실 들어갔고 네. 대북으로 들어갔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대북으로는 인질 구출, 인원 회수, 네. 국가급 임무에 투입이 되고 네이비실은 그보다 조금 못한 임무에 투입된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쵸.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오. 특수작전부대가 투입되는 임무 제가 쭉 말씀드렸죠. 네. 직접 행동, 특수정찰, 비정규전, 외국군 지원, 대테러 작전, 대량 살상 무기 관련된 대응, 인질 구출, 인원 회수를 우리가 얘기하는 델타 포스, 대북으로 네이비실 나머지 일반 팀들 그리고 미국의 레인저 포스라고 그래갖고 이들은 뭐 다른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특수부대 임무를 전부 다 수행할 수 있어요. 네이비실도 네. 레인저 포스, 유격 부대도 인지를 구출을 하고 인원을 회수하는 국가급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티어 1, 티어 2 네. 하는 그 구분 혹시 들어보셨죠? 이건 언제 생겼냐면 1980년대 말에 이 특수부대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크게 재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쨌든지 간에 조직이 굴려가는 것은 인력, 예산, 제도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예산 할당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먼저 예산을 주겠죠. 그걸 티어 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먼저 받는 데가 네. 티어 1인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에 이제 델타포스라든지 대북으로 같은 부대들이 들어갔던 것이고 이건 원래 예산 용어입니다. 델타포스나 대북으로 부대는 뭐냐면 세계 전략 수준의 전술 행동을 하는 부대입니다. 이들의 임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북으로가 이번에 조종사를 구출을 못하고 그 조종사가 이란에 의해서 인질로 잡혔더라면 국제 정세가 굉장히 확장해서 보자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달라질 수 있겠죠. 종전 협상에도 얼마나 큰 변수가 됐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티어 2는 뭐냐면 세계 전략 수준은 아닌데 국가 전략 수준의 전술 행동을 하는 부대들입니다. 네이비실이나 미 레인저 폴스 같은 부대들이 그렇죠. 미국이 하고 싶은 게 뭔가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에 주로 투입되는 게 티어 2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군사 전략 수준의 전술 행동. 앞으로 실행할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의 미 특수전 부대들인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북으로 네. 티어 1이 들어간 네. 것이죠. 그리고 네이비실 티어 2가 들어갔는데 이 부대는 동시 통합 작전을 한 것이죠. 네이비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특수 작전이니까 들어가서 주로 한 역할은 여건 조성 작전이라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요. 한자로 얘기하면 선승구전이죠. 이겨놓고 싸우는. 이미 네이비실이 들어가는 순간 이 작전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마지막 활용 점정을 대북으로가 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서로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것이고 그 목숨을 서로 맡기고 등을 맡기는데 저 새끼들 막 우리 와갖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먹고 이러면 작전 성공 못합니다. 부상을 입고 네. 은폐 은폐에 있는 이 병사를 구출하려고 미군이 항공기 155대를 투입을 했고요.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급유기 48대, 155대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네. 항공기가 155대가 들어갔다고 했을 네. 때 보통 사람들은 이러고 끝나요. 저처럼 전쟁사학자나 군사학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은 빈 카운팅이라고 그래서 일단 콩알 숫자를 다 세봅니다. 그 항공기 155대가 한 대 한 대가 뭔지 155대가 네.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우리는 그 허망한 지식에 빠지는 거예요. 155대가 항공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게 공중에서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구조 항공기가 13대가 들어갔거든요. 네. 본 작전을 하러 간 항공기가 있을 것이고 공중에서 하버링하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지상에서 대기하는 항공기가 있었을 것이고 예비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구조 항공기까지 합쳐서 13대고 현장에는 네. 2대 내지 5대만 들어가야 안전하고 정확하죠. 지금 그 찍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한 3-4대 정도가 이렇게 서로 호위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딱 그만큼 들어간 거네요. 네. 그럼. 전투기가 64대가 들어갔고 폭격기 4대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여차하면 쏟아 부으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중 급유기가 48대가 들어갔어요.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하늘에 일단 주유소가 있어야 네. 작전이 끊기지 않고 우리가 군대에서 얘기하는 작전 지속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천재지변과 기상 악화에 의해서도 이 작전이 끊이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했던 숫자를 합치면 네. 155가 안 돼요. 네. 중요하지 않아서 숫자를 뺀 것일 수도 있고 밝힐 수 없는 특수전 자산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통상 뭐가 들어가냐면 공중지휘 통제기가 들어갑니다. 하늘의 지휘 통신소가 네. 들어가고요. 또 전자전기가 들어갔겠죠. 재밍을 시키고 전파 방해하는. 네. 그리고 그보다 성층권 위에서 활동하는 고고도 정찰기가 들어갔을 것이고 네. 밝히지 않은 것은 무인 드론이 들어갔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155대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155대가 많은 것이냐? 많죠. 그 한 개의 전장에 155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공군만이 가진 항공기를 이것저것 다 합치면 800대가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예측하지 못한 작전에 미군도 거기에 추락할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5대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명운을 걸었다는 것이 되고 근데 이번에 정말 완벽하게 해냈다고 또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이 무기 체계 장교가 36시간을 버티면서 생존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SERE 훈련 덕분이다. 네네. 이렇게 NIT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 훈련이 정확히 뭔가요? SERE는 우리가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 많이 네. 하잖아요. 산규알철 칼라칼마,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SER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약간 우리 합동작전 할 때 미군이나 영국군이 그럼 무시합니다. 아, 그래요? Seer.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시얼 훈련. 살아남으라, 잡히지 마라, 끝까지 저항하라, 구조될 때까지 도망 다녀라. 그러니까 이것은 행동과 기능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이 시어를 계속하고서 반복해서 그 혼미하고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스스로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 영화 더 킬러에 보면 그 킬러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뇌인 거 있어요. 네. 남을 믿지 마라, 원래 계획대로 해라, 흔들리지 마라, 정을 주지 마라. 그것처럼 머리에 계속 살아남아라, 회피해라, 적에게 저항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계속 멘탈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게 그냥 되뇌이는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적지에 고립된 인원들이 취해야 되는 전술 과업, 태스크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isolate. 고립되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적의 오감으로부터. 일단 내가 저기를 가면 구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런데 적의 시야로부터 공개돼 있다. 그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청각, 촉각, 모든 것으로부터 다 고립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communicate. 고립된 연후에 통신하는 겁니다. 저 여기 살아있습니다. 구하러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you are alive. 딱 한마디 하겠죠. 그 후에는 탐지, 내비게이트. 여기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지도 정치하고 사주 경계하고 방향 탐지 및 유지를 하고 그 후에 시그널, 신호.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적지 한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기체계 장교인데 네. 신호를 보낼 방법. 당장 떠오르는 게 우리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처지에 빠질지 몰라요. 불? 불도 괜찮고 네. 불을 한번 피웠다. 그럼 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다시 꺼야 돼요. 끄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나 어디로 이동했습니다. 조종사나 아니면 전투원이라면 반사판 같은 거 들고 다녀요. 그걸 이제 펼치면 아주 큰 눈에 띄기 쉬운 색깔을 그걸 펼치는 방법도 있고 혹은 그 돌 같은 것을 특이하게 표식을 깔아놓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서바이벌 생존 교범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적당한 행동을 했겠죠. 이번 무기체계 장교는 비콘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콘이라는 것은 이제 네. 전자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현대전에서 전투원의 생존을 비콘이 울리면 어쨌든 우리 편이라고 안 쏘는 그렇죠. 거거든요. 혁신적인 제품인데 결국은 무기체계 장교가 비콘을 가지고 잘 행동했기 때문에 구출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고립된 인원을 회수하는 그 구조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구조를 기다리는 그 자신이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아셨죠? 네. 그 훈련 같은 거 보면 뭐 사막에서 선인장 갈라서 수분 섭취하는 훈련도 하고 바퀴벌레 잡아먹는 훈련도 하고 이런 극한 훈련을 실제로 한다고요. 아주 기본적인 생존 훈련이죠. 일단 내가 구조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인가요? 당장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조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네. 적지 한가운데 뿅 하고 떨어질 수 네. 있는 전투원이 조종사 말고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또 되게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CIA가 교란 작전을 했어요. 기간 네. 교란 작전. 네. 조종사가 이미 구조가 완료됐고 네. 지상으로 우리가 이미 빼내고 있다라는 구조 신호를 막 이쪽에 보낸 다음에 그 사이에 작전을 실행을 했단 말이죠. 네. 원래 CIA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네. 제일 잘하는 거죠. 네. 어지간하면 다른 데서 군에서 했던지 아니면 특수전 사령부에서 했던지 또 혹은 뭐 정치권에서 발표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CIA에서 한 것은 이렇게 나가는 정보가 굉장히 통제된 계획된 심리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한치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한 분들은 그게 뭐 무슨 이란이 바보도 아니고 페르시아에 그래도 나름 후예인데 그거 속겠어? 네. 뭐 미리 구출했다고 그래서 포기하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제적인
사건 혹은 조직의 행동 아니면 국가가 돌아가는 것을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 자꾸 치환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 안 속는데 숨바꼭질 할 때 딱 거기 숨어 있는 거 알겠다는데 근데 그게 개인 차원에서나 그렇지 CIA가 조종사를 구출했다는 첩보가 예를 들어서 이란의 그 정보 사령부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사실인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보고를 하겠죠. 보고받은 사람이 가져와봐 하겠죠. 야 나도 위에 보고해야 되니까 서류 가져와 하겠죠. 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뻔히 알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군사작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을 일단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 공을 내가 갖고 있지 말고 CIA가 공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편한테. 그 공을 받다가 놓치면 제일 좋고 그 공을 주워갖고 이게 뭐지 하고 보는 순간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소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만 작전은 굉장히 훌륭한 것이고 세계적인 그 전쟁사 연구의 거장들은 네.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목표의 원칙, 집중의 원칙, 경제의 원칙 등등 딱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기습, 기만 이 두 가지를 꼽아요. 이 기만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고 이번에 너무 잘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조 성공이 되니까 트루스 소셜에 딱 이렇게 썼어요. We got him. 그렇죠. 간단하게 막 네. We got him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네. We got him이라는 것을 조금 확장해서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다. 주도권은 다시 우리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공 던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공을 던졌고 그들이 복잡하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순간 주도권은 나한테 오는 것인데 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이라는 것은 군사작전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주도권을 성취하는 것이 작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도권이 있어야 freedom of action, 행동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군사작전에서 행동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대를 보낼 것인지 어디에서 내가 이걸 해결해 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주도권을 일단 가져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강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자의 예기하지 못한 훅이나 아니면 럭키펀치에 맞으면 강자도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베트남이 그랬거든요. 이러한 전투력의 교착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형 전력, 그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바로 이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을 쥐게 되면 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러면 이번엔 이거를 해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가팀의 힘은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그 무장 통제 장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 안에 이 전장의 주도권이란 놈이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탈출 단계를 보면은 수송기 앞바퀴가 모래에 박혀서 탈출을 못하게 됐어요. 네. 이때 빠르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걸 폭발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사령관이다. 네. 수송기 그 몇백억이에요. 일단 폭파시켜야죠. 이거 나중에 중국이랑 이란한테 넘어가면 어떡해요. 상황판에 빠른. 그 수송기를 어쨌든 버린 거잖아요. 네. 이것은 손절인가요? 익절인가요? 이건 익절이죠. 넘어가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정확하셔. 네. 왜냐하면 이건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목표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표가에서 뭐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군사작전도 최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느냐 아니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익절로 보고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수백억 하는 그 수송기를 가지고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자칫해서 더 큰 사단이 나면 그냥 마이너스로 바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한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종목을 이기지 말고 시장을 이겨라. 전체적인 작전 국면에서 원하던 목표가 달성됐으면 수송기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 작전은 미 특수부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복잡한 작전 중 하나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군 작전사를 오래 연구를 하셨잖아요. 이 판단에 동의를 하시나요? 페빌이라는 곳에 미 특수전 사령부의 사료실에 가서 미 특수작전의 역사를 제가 1차 사료를 갖고 다 봤어요. 비밀이 해제된 자료를. 과장이죠. 미군의 특수작전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한 작전 중 하나, 이것은 과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네. 미 특수부대 작전의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했던 성공적인 작전 중에 하나였다. 성공한 작전 중에 하나. 실패한 작전은 더 복잡하고 도전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데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엇이 군사작전을 도전적이고 복잡하게 만들까요? 군대에는 매트티 요소라는 게 있어요. 임무, 적, 지역 및 기상, 부대, 시간. 이
것 중에 한 2개 정도가 어려우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전인데 이번 작전은 이게 다 들어갔어요. 오. 임무, 네. 적 지역에 간 우리의 요원을 구출해내는 것. 아, 어렵습니다. 적개 10만이 남은 완전한 흉폭한 적. 미국에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형 및 기상. 산악지대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쪽의 기상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부대. 거기 부대가 지금 안 가 있잖아요. 적이 먼저 찾냐? 내가 먼저 찾느냐? 압박을 받으면서 가니까. 이 매트티 요소가 모두 안 좋은 가운데 갔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 맞았던 것 같고 이것을 성공시킨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공한 작전 중에서는 가장 도전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패한 작전 중에 하나가 그 독수리 발톱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뭐가 어떻게 됐길래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전이었고 이걸 실패했을까요? 독수리 발톱 작전은 구출해낸다는 걸 이렇게 꽉 집어갖고 오. 1980년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델타포스가 들어갔어요. 네. 티어 1이 들어갔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실패를 왜 했느냐를 보는 것보다 그 실패로부터 어떻게 일어섰느냐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군들이 흔히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닥에 쓰러졌으면 그냥 일어나지 말고 흙이라도 한 움큼 쥐고 일어나라. 그 흙을 쥐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할로웨이 위원회예요. 미국의 전 해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고위급 장성을 수장으로 해서 할로웨이 위원회를 만들고 바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해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 그 작전이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작전 계획은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reasonable chance of success.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작전 계획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작전 자체가 너무 어려운 작전이더라. 적지 한가운데 들어가서 성난 군중과 무장 세력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구출해내오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특히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최초의 총성 한 발과 함께 짜놓았던 모든 계획은 백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계획을 너무 잘 만들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너무 촘촘하게 짜놔버렸군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임시적으로 합동 지휘 체계가 있으니까 예비 상황에 대비를 못 하더라. 평소부터 합동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고 평소부터 이런 특수 작전만을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합동 통합 특수사령부가 만들어졌고 미국 특수전 사령부가 이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머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해 공군의 통제를 받았단 말이죠. 이 이란 인질 구출 실패를 통해서 미국은 대규모의 위원회를 만들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인력, 예산, 제도를 투입해서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사령부를 만들었고 결국 그게 오늘날의 이런 성공적인 작전을 이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실패를 밑바탕 삼아서 큰 성공을 이루어낸 작전으로 아마 역사는 평가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작전사령부 헤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는 아직 이들이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옛날로 치면 독재국가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권위주의 국가의 공통점이에요. 누가 한 손에 권력, 정보를 쥐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평화연구라는 외국의 저널에 오스틴 매튜스라는 학자가 왜 권위주의 국가에는 통합사령부가 없는가를 좀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군 내부의 쿠데타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합주의 사령부를 안 만드는 거다.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데도 보면 정치장교라는 직책이 있어요. 조직도 있고요. 통합을 못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들죠. 심지어 이란 같은 나라는 지금 통합사령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정규군, 혁명수비대, 대통령 경호부대 이들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쿠데타 못 일어나게. 네. 이걸 이제 용어적으로 뭐라냐면 쿱 프루핑이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를 일부러 분열되고 통합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네. 지금 뭐 AI 시대, 로봇 시대, 시스템화된 자동 전장의 시대, 멀티 도메인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그들이 통합사령부를 안 가지게 될 것이냐. 쿠데타가 두려워서. 그렇죠. 제일 허무하고도 올바른 답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합동참모본부나 우리 특수전 사령부가 전투력 발전 그리고 통합지휘 능력 강화를 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수행한 작전의 네. 그런 여부를 잘 파악을 하고 이제 곧 애프터 액션 리뷰 리포트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입수해서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지역에서 파견된 미군 특수부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는? 큰 격차가 있죠. 군대의 군대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결국 훈련, 편제, 장비인데요. 좀 싸구려식으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그 국가가 가진 돈의 크기만큼 그 나라의 훈련 편제 장비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고 방산으로 따지면 5위인데 그러면 우리도 군사력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 국민들과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기다려줬으면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4대, 5대에 걸쳐서 부자인 집하고 이제 막 부자가 된 집하고는 그 경제 규모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막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저 1800년대, 1700년대 많게는 13세기부터 군사 강대국이었던 유럽이나 미국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집에 전자레인지 들어오고 하는데 막 아버지 우리는 왜 고급 세단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고 네.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만약에 북한이랑 우리랑 전쟁을 했을 때 북한 적진에 우리나라 조종사가 떨어졌어요. 그럼 네. 우리는 구할 수 있나요? 무조건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네.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사실 있었죠. 6.25 전쟁사의 사례를 빌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러한 명령이 내려가는 것은 정치적인 명령이 내려와야 되고 전략 지침이 있어야 군에서는 비로소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을 합니다. 이것은 미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올바른 정치적 지시와 전략 지침만 내려온다면 우리 장병들은 북한이 아니라 지옥이라도 가서 전우를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군이 비판받는다고 할 때는 고위장성과 장교단이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군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 부사관과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금이라도 이 작전을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전략 지침을 내려줄 것인가를 평소 작전 계획에 잘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장교단들이 마음을 다시 굳게 다지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평정이나 진급이나 복지나 명예가 아니라 만에 하나 이 용사가 적지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명령을 하달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그냥 싹 바쳐버릴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신뢰만이 그들이 그런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미우나 고우나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아껴주시고 혼낼 때는 정말 따끔하게 막 댓글로 막 청원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 마지막 믿음만큼은 국민들께서 놓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보람 북한대학원대학교 담임 교수님과 함께 이란 적진 36시간 미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특수작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